경악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 한국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이에요.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에 다니다가 한국의 서울대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차로 대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의 분주한 시장 풍경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일정표를 확인하며 구글 맵으로 경로를 찍었어요. 낯선 길이라 긴장됐지만 새로운 일터에 대한 설렘도 컸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와 살짝 부딪혔어요. 돌아보니 연세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놀라서 바로 죄송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죠. 내 지갑 가져갔다. 할머니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갑을 훔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죠. 결국 할머니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늦지 않게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야 했어요. 조금 서두르는 마음에 마트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실수로 주차된 차량과 무릎 높이에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차주인 중년 남성이 급하게 다가오며 고함을 쳤어요. 왜 부딪혀놓고 도망가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망가려던 게 아니라 단지 당황했을 뿐인데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죠. 출근 시간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옆 편의점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나가는 모습과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경찰관 2명이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검은 맨투맨, 곱슬머리, 중간 체격의 여성. 당신 맞죠? 경찰관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제 팔을 붙잡으며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도 없이 저는 경찰차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의 평범했던 아침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경찰차 창문에 비친 제 당황한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제 떨리는 손을 비추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3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난, 노인 폭행, 뺑소니. 이 3가지 혐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경찰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죠. 3사건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갑은 줍고 돌려주려던 중이었고 차주분께는 사과하려 했어요. 다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 말을 듣는 경찰관의 표정은 의심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일정표와 위치 기록, 버스 환승 기록까지 모두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임시로 조사를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죠. 아르바이트는 결국 첫날부터 결석이 되었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백태훈 검사라는 사람이 저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동일한 옷차림, 위치상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합니다. 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국선 변호인 윤혜준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사무적이었습니다. 사실 증거가 불리한 편이에요. 선처를 바라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 재판 절차,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필사적으로 찾아봤어요. 룸메이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해.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재판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법원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석에 앉아있는 강대호 판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석의 백태훈 검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제 옆자리의 윤혜준 변호사는 여전히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였기에 제 사건에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백태훈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사건 현장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으며 도주 행각을 보였습니다. 동일한 체격과 복장,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옥죄는 것 같았죠. 이어서 노인 할머니의 딸 진술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이 사라지고 외국인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이 치밀었어요. 단순한 오해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혜준 변호사의 변론은 기대 이하였어요. 피고인은 외국인이라 상황을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 강대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냉소적인 태도로 허락했어요. 말씀하시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저는 장학금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왜 노인을 폭행하겠어요? 제 할머니도 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왜 뺑소니를 치겠어요? 저는 아직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 강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지갑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부딪혔을 때 저는 통역 앱을 사용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드릴게요라는 단어가 검색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주었죠. 윤혜준 변호사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시장 입구 CCTV 영상을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자 제가 무언가를 줍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명확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 돌려드리려 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생겼죠. 다음으로 접촉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도망간 게 아니라 차주의 격앙된 반응에 두려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판사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 확보를 지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차 문에 살짝 부딪힌 후 사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주가 격하게 반응하자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도 확인됐어요. 백태훈 검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도 사건에 관해 말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마트로 출근 중이었고 CCTV 속 인물과는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 CCTV 속 인물과 제 모습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죠. 팔길이, 걸음걸이, 머리 모양까지 다릅니다. 저는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니지만 영상 속 인물은 풀어 헤쳤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한 어르신이 쟤는 아닌 것 같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 강대호도 이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영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윤혜준 변호사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는 이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백태훈 검사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죠. 세 가지 사건을 모두 같은 외국인 여성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과잉 연상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판사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작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중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 윤혜준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SNS에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시장 근처를 촬영한 사람이 올린 건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고 윤혜준 변호사는 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인근에 있던 시민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도주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상을 검토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어깨선, 팔회전 각도, 발 모양까지 모두 피고인과 다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말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았죠. 이어서 마트 출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출근 시간은 도난 사건 발생 시각보다 후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트 CCTV도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제가 마트에 들어가는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태훈 검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계 오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후 바로 마트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전처럼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량 접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어요. 영상에는 제가 차량에 살짝 닿은 후 멈추고 사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주가 과도하게 반응했죠. 윤혜준 변호사의 말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치매 노인의 딸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종종 헛것을 보십니다. 그날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오셨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죠.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토록 오해받았던 상황이 마침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인 할머니 가족은 여전히 완전한 용서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판사 강대호는 이제 검사 측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검사 측은 CCTV 영상의 정확도와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검토하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경찰 수사의 구멍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현장 경찰관의 GPS 기록은 왜 제출되지 않았나요? 정말 목격했다면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검사 측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윤혜준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경찰 보고서와 CCTV 타임스탬프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결과 놀랍게도 시간대에 오차가 있었죠. 이 오차로 인해 사건 시각 추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태훈 검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 오차가 있더라도 옷차림과 체격이 일치하는 점,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판사 강대호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말에 백태훈 검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는 처음부터 의심받았을까요? 제가 외국인이고 여성이며 비슷한 체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백태훈 검사가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사건과 유사한 복장, 체격을 가진 또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현재 진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이제야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건지. 윤혜준 변호사가 편의점 직원의 진술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범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이 진술이 아시아인 여성으로 왜곡 요약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소음이 일었습니다. 판사 강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이 왜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검찰 측은 답변을 망설였죠. 진실이 하나둘 드러날수록 제 가슴 속 무거운 돌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력했지만 이제는 단단한 의지가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한 휴정 후
최종 SNS 영상 분석 결과가 제출됐어요. 영상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저보다 약간 더 왜소했고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닌다는 사실은 여러 증인들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직접 머리를 묶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기숙사 룸메이트도 증인으로 출석해 샬롯은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윤혜준 변호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은 명백히 기소 취하 대상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상황 증거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태훈 검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동일 체격, 비슷한 복장, 추정이었지만 그의 말은 더듬거리며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판사 강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정만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됐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죠. 이제 판사의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후 판사 강대호가 말했어요. 이 사건의 기소는 정황 추정에 근거했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긴장과 두려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준 변호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태훈 검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패배감과 함께 반성의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자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제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법정을 나설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부당함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윤혜준 변호사였습니다. 정말 용기 있게 잘 싸웠어요. 앞으로의 학업도 응원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지나갔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무죄 나왔어. 이 말을 하자마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했더니 경찰이 진범을 체포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리우 첸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별건절도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지문과 CCTV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죠. 진범이 같은 동양인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제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어 안도감도 컸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체포된 리우 첸이 세 사건 모두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훔치려다 할머니와 마주쳤고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도망쳤으며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그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동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백태훈 검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의 판단 미숙으로 당신에게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처음부터 의심을 받았을까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아니면 비슷한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 어쩌면 편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교 법학과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도 법을 배우고 싶어. 법정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혼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희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님과 상담하며 제 경험을 간략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저에게 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상황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제게 그 재판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진실을 위해 맞서는 의지, 그리고 편견에 맞서 싸우는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도시에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혼 중에도 국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이라면 누구의 편이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한국 국적 덕분에 잃어버릴 뻔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켜본 한 유럽 여성은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맥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바빠서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사는 변호사 모니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면서 바쁘게 사는 도중 머리를 잠시 식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분명 이 글을 읽고 몰랐던 정보를 알게 돼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변호사 중에서도 가정법 전문 변호사예요. 주로 가정 내에 일어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가정폭력 사건도 있어요.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거는 역시 부부간의 이혼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은 협의 이혼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협의 이혼의 경우는 소수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되죠. 여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쓰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고요. 1년 정도 전에 한 여성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동양인이어서 아시아 혈통의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성은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남성과 결혼을 하고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3살 된 아들 1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이었습니다.
의처증이 심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서 다친 적도 있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는 누가 봐도 명백히 남편에게 있었죠. 증거만 잘 모으면 위자료를 넉넉히 받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중요한 건 위자료,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돈은 얼마를 받던지 상관없으니까 양육권은 꼭 자기가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난감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고용한 변호사도 제 의뢰인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혼 사유가 자기에게 있는 건 인정하고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난감했습니다. 양육권을 놓고 보자면 제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의뢰인은 3년 전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곧바로 이민을 온 후 한 달 후에 아이를 임신했죠. 캐나다에서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신하고 나니 남편이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는 게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니까요. 그렇게 의뢰인은 출산 후 3년간 전업주부로 아이 육아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니 캐나다에서 3년 내내 무직이었던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기에는 경제력 면에서는 너무 부족했어요. 의뢰인은 경제력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면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 거라고 했죠. 미국의 여동생을 비롯한 부모님까지 가족들이 다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것도 학창시절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곳에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하면 충분히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증거로 결혼 전 직장에서 일하며 받았던 연봉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꽤나 많은 액수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승소의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대편 변호사와 의뢰인의 남편은 이 주장을 듣고 법정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 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우선 의뢰인의 가족이 미국에 이민자로 거주하는 것부터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민은 고사하고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하기 어려운 미국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신뢰를 얻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나라가 맞냐는 것이었어요. 만일 불법 체류로 거주하는 상황이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던 의뢰인이 그럴 리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상대편 변호사는 갖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위조, 신분증 사례 등도 많다며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만 해도 난민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불법 체류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최대 이민 국가인 미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을 게 분명했으니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사 또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점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무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한 의뢰인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또한 지적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그것도 경쟁력 높은 사회로 유명한 미국 기업들에서 사회 초년생 때 경력 단절된 여성을 고용해 쓰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반박할 거리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고 제가 볼 때도 아이가 아빠 손에 자라는 게 더 좋아 보였죠.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 국적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복지도 누릴 수 있을 테고요. 아이 아빠는 지금은 아이가 이중 국적인 상태이지만 성인이 되어서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자기와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한국도 이중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아이가 캐나다인으로서의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어차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혼란만 줄 뿐 무슨 이득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자기가 키우면서 캐나다인으로서 자라게 해야 한다고요. 의뢰인은 자기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항소를 해서라도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미국으로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서 의뢰인이 이혼 후 거주할 환경의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비용이 들겠지만 의뢰인은 비용은 할부로라도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증빙까지 받은 후 저는 의뢰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이혼 소송 중 아이의 임시양육자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 아이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이 아빠 측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도망가면 어떡하냐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이 너무 강해서 떨어지기도 곤란했어요. 결국 의뢰인의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 또한 같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양쪽이 둘 다 가서 직접 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판단 면에서도 더 좋을 테니까요. 가정법원 판사 또한 좋은 생각 같다고 했고요. 그렇게 원고와 피고 양쪽의 변호사들과 아이까지 전부 5명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영상과 서류 기록으로 꼼꼼하게 남기기로 했고요. 갑작스럽게 가게 된 미국이라서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미국 입국은 처음이었고 그동안 미국 입국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미국 로스쿨에 간 친구들에게서 많이 들어왔죠. 미국 로스쿨 합격증이 있어도 강도 높은 심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껏 긴장하면서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역시나 냉철한 표정의 심사관이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태도도 고압적이었고 변호사인 저도 절로 주눅이 들더라고요. 5분 가까이 질의응답을 한 후 겨우 입국을 마무리했어요. 성공적으로 입국을 마무리했다는 걸 기뻐할 새도 없었어요. 제 다음 차례로 입국 심사대에 선 의뢰인에게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초록색의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권을 본 입국 심사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의뢰인에게 밝은 목소리로 여러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대화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들린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심사관은 의뢰인에게 이 초록색 한국 여권을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반갑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본 한국 사람들의 여권은 거의 다 파란색의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이었다고요. 의뢰인은 웃으면서 이제 곧 여권을 갱신할 시기가 다가온다고 그때 아마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미국에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행이냐고 묻더라고요. 의뢰인은 미국에 다시 거주할 예정이라 사전 답사를 왔다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심사관은 정말 잘 됐다. 면서 안 그래도 대선이 끝나고 여러모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미국에 더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심사관이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의뢰인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의뢰인의 여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오기 전에 조사했었는데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인타운 등의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비백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런 이민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기존의 미국 내 백인들과 완벽히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심사관이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백인 인종 승객들보다도 더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미국에 거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았죠.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뒷순서인 의뢰인의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 경찰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잠시 저 입국 심사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다행히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저는 제가 본 모습과 심사관이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한국인에 대해 질문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엄청나게 이야기를 풀어놓더라고요. 미국 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들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자들 중 한국 사람들만큼 사랑받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민을 오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시간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 직후에 취업이 금방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능력 보유자를 채용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요. 당장 이 공항에서만 해도 한국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공항에서 비행 대기를 하며 한국어 교재를 들고 공부하는 모습도 요즘 쉽게 볼 수 있다고 했고요. 한국인들이 입국이 편하고 쉬운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행 와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뭔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면 대부분 피해자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대사관은 미국 내 외국 대사관들 중에 일처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교민들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루 이틀 내 전부 해결된다고 합니다. 온갖 다양한 범죄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문제아들이 가득한 반에 단 한 명 있는 모범 학생이나 다름없다고 해요. 입국 심사관을 인터뷰하며 저는 점점 신이 났어요. 이건 뭐 한 명과의 인터뷰에서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자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듣는 저도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질 만큼 평판 좋은 이야기들이 줄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30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의 입국이 안 끝난 거였죠. 남편 측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입국이 빨리 끝났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심사관은 남편이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들을 보고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다시 왔냐? 방문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니 왜 이혼 소송 중이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제 의뢰인도 똑같이 방문 목적 질문을 받아 같은 대답을 했는데 유쾌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송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행운을 빈다는 말까지 들었죠. 너무나도 다른 태도에 저도 그렇고 상대방 변호사도 그렇고 제 의뢰인에게 한국 여권은 보자마자 반가워하던데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러다 자기는 의뢰인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밤새우겠다고요. 속으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내 의뢰인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자랑스러웠죠. 모두의 입국이 완료되고 다음 날 의뢰인의 가족이 거주한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후에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거주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곳 환경을 보기 위해서였죠. 미리 검색해봤을 때 한인타운은 작은 한국이나 다름없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을 정도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했었어요. 미국과 아예 동떨어진 환경일까 봐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한인타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 모두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 사회에 잘 동화되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접하면서도 잘 자라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영상 기록을 남긴 건 부동산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이 미국에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였죠. 신분증으로 여권을 내밀었더니 부동산 주인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은 집 매물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만일 계약한다면 월세든 구매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였고 저는 부동산 주인에게도 이유를 물으며 인터뷰를 했어요. 부동산 주인은 한국인들은 계약금이나 월세금 등을 항상 데드라인 전에 입금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사장들이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쓴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문제 일으키는 일이 없기로 유명해서 어딜 가든 인연을 맺어두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주지는 잘 해결하고 다음은 경제력을 위한 일자리였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어요. 의뢰인은 3년 전 결혼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채용을 하거나 다른 관련 기업들의 일자리가 남는 곳이 있냐고요. 그 동료는 이 업계 특성상 어디든 대부분 일소는 하나라도 더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다른 곳 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존에 일하던 자기네 회사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한국인이 필요했다고요. 해외 출장 갈 때
비자 문제로 다른 직원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시켜야 한답니다. 한국인은 여권 하나만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서 한국인이 너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뢰인의 옛 동료는 자기는 지난 몇 년간 승진해서 자기가 더 높은 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더 잘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제 의뢰인은 일자리를 물어보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취직을 하게 된 셈이었죠. 이 통화를 녹음하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던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루빨리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죠. 이곳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만나고 나니 꼭 이 소송을 승소하고 싶어졌어요. 의뢰인의 집에 갔을 때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식탁이 무너질 것 같은 양의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으니까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배웠는데 그 말처럼 든든하게 얻어먹고 돌아온 저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판사도 이 정도의 반전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상황이 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원하는 대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도 연락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재판 결과는 미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칭찬과 감사를 듣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의뢰인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회사도 다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유책 배우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의뢰인의 남편도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을 무시하다 큰 코 다쳤으니까요. 또 많은 기업체들이 한국인들이 글로벌하게 통하는 인재라는 걸 알고 여러 이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었던 그분을 비롯한 많은 부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가 두텁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와 한국인들이 가진 능력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멀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청년은 한국의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라게 되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스타트업, IT 기업 대표 피터가 한국에 와서 기절초풍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이 된 미국 출신의 피터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IT 기업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독창적이었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저는 일반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생을 허비하기 싫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었죠. 결국 저는 대학교 때부터 친했었던 친구를 설득하여 함께 스타트업 IT 회사의 대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 시대의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어플을 만들어 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이 어플을 쓰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몇 번의 클릭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랐었죠. 어플이 완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기능과 편의성 등을 추가했지만 저희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플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처럼 광고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죠. 친구와 저는 항상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회사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 유명한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소기업으로 시작했고 어려움도 많았잖아. 우리도 이 역경을 이겨내고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열정이 솟아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저의 상상력과 회사를 뛰쳐나올 때의 그 당돌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던 어느 날 제 인터넷 주소로 이메일이 한 통이 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했죠. 이메일은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보낸 것이었는데
자신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 어플이 잘 어울려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계약을 하여 자신들만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현실인가 하고 이메일 내용을 말도 없이 10번도 넘게 읽고 있자 저를 이상하게 보던 친구는 제 자리로 와서 저와 함께 모니터를 보았죠. 친구는 이메일을 읽자마자 이게 사실이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방방 뛰며 소리치는 친구를 보자 저도 그때서야 실감이 났고, 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친구와 함께 천장을 뚫어버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죠. 잠시 뒤 흥분을 진정시키고 저희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의 기업과 계약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저는 신중하게 그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나을 것 같다. 저 말은 너무 쓸데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인다. 등등 노심초사하며 한참을 앉아 정성을 다해 답장을 썼어요. 그렇게 한국의 기업과 이메일로 여러 번 업무적인 이메일을 주고받고 나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담당자들과 화상회의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업은 저희 어플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몇 번의 협상과 조율 끝에 한국 기업이 본사에서 계약까지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그날부터 계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계약을 잘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제 내가 꿈꿔오던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행복감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죠. 계약을 하러 제가 한국에 직접 가야 했고, 한국 기업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국의 문화나 예절 같은 것도 찾아보고 외워두었죠. 그렇게 계약 며칠 전에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직 3일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할지 아니면 숙소에서 긴장된 마음을 추스르며 계약에 대한 연습과 준비를 할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첫 계약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았지만 과한 긴장감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금만 한국을 구경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호텔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편한 차림으로 호텔을 나와 한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경복궁을 방문해 보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려고 역 안으로 내려갔죠. 처음에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서 조금 헤맸지만 살펴보니 다행히 제가 있던 호텔과 경복궁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었던지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역 안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냥 다음 지하철을 탔으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당시에 저는 한국에 여행 온 것만 같은 설레임과 빨리 한국을 구경해 보고 싶다는 너무도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들어오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 쪽으로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속도면 이번 열차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던 그 순간 저의 귀에 무언가가 투박하게 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죠.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머리를 강하게 스칠 정도의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한다는 것을요. 지하철 바닥에는 제 주머니에 들어있어야 할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리던 발걸음을 급하게 반대로 바꾸어 핸드폰으로 뛰어갔어요. 핸드폰의 액정은 바닥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 짧은 찰나에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제발 멀쩡해 달라고 기도하며 핸드폰을 집어서 뒤집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번개가 치는 모양처럼 산산이 갈라져 있었어요.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액정이 이미 박살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검은 화면만이 보일 뿐이었죠.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핸드폰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스타트업이라지만 회사의 대표가 핸드폰 하나로 왜 그렇게 당황했냐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그 핸드폰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계약을 하기 위한 미팅 장소, 연락을 하기 위한 관계자의 전화번호 등이 모두 들어 있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모든 일정과 정보들을 가지고 다니곤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이렇게 한 번에 박살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지하철역 안에서 박살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어떤 한국 남성분이었고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걸어오다가 방금 일어난 일을 보았는데요. 유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의 핸드폰이 삼성의 핸드폰이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만약 액정이 손상된 것이라면 빠른 시간에 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마침 이 근처에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께 서비스 센터의 위치를 상세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감사 인사를 드린 후 바로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탔죠.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방금 한국인분께 들었던 가장 가까운 삼성 서비스 센터 지점으로 가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도 마음속의 근심은 줄어들 줄 몰랐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기도 어려웠고 만약 찾는다 하더라도 수리를 하는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오래 걸리면 어쩌나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서비스 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택시를 탄 지 10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서둘러 서비스 센터로 들어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수리하기는 틀렸구나. 저 사람들 물건을 전부 고치려면 내건 한참 걸릴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체념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번호에 순서가 되었고 저는 해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분께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했어요. 앉자마자 저는 마치 입에 모터를 단 듯 직원분에게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어요. 그런데 전원은 켜지거든요. 지금 빠르게 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자료들이 이 핸드폰에 들어 있어서 꼭 빨리 수리를 해야 하거든요. 혹시 수리를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나 이틀 정도면 너무 빠듯한가요? 수리를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제 모습에 직원분은 처음엔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불편한 기색가 없이 전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받아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저에게 말했죠. 네, 고객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액정만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리할 수 있으세요. 원래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시는데 오늘은 수리를 맡기신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차례대로 수리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찾으러 오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라고 말았죠. 물론 이유는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수리 시간이었어요. 저희 원래 계획은 제 앞에 예약된 사람들에게 사례라도 하거나 사정사정하여 저희 차례를 당겨서 빠르게 수리를 받고 이틀 안에 수리를 마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이고 사람이 많아 밀린 시간이 2시간이라니. 아무리 삼성이 한국의 기업이라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기업의 선진적인 시스템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였죠. 서비스 센터에 핸드폰을 맡기고 나오자 어느덧 시간은 오후 시간이 되어 있었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방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허기가 밀려왔어요. 저는 주위에 보이는 가까운 햄버거 가게를 찾아 들어가 햄버거를 시키고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이 반이었고 의심이 반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계약을 하러 오면서 제가 삼성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저는 운명이었던 게 아닐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2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는 저의 갤럭시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서비스 센터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제 핸드폰의 수리를 맡으셨던 직원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분 자리로 가자 직원분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는 제 핸드폰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정만 파손이 되신 거라 액정만 교체하였고요. 혹시 몰라 메모리나 다른 부분들도 살펴보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자마자 전원을 켜보았어요. 흉측하게 박살이 나 있던 액정은 사라져 있었고 화면이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새 액정이라 그런지 화면이 맨들맨들하고 터치도 더 잘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혹시 몰라 저장되어 있던 중요 정보들도 확인했지만 전부 멀쩡히 잘 살아 있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입이 아프도록 내뱉으며 수리 비용을 결제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후 친구에게 전화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불안한 마음에 저는 호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국의 빠른 S서비스 덕분에 저는 이후 한국 기업과 무사히 계약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한국 기업과의 계약 성사와 회사의 상승세로 인해 회사의 규모는 처음보다 많이 커져서 이제는 직원도 몇 명 생긴 상태이고요. 만일 그때 제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가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곤 합니다. 저는 현재도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미국에서 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는 한국의 빠르고 친절했던 앱 시스템이 너무도 그리워지곤 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걸까요? 한국을 한번 겪고 나니 미국은 모든 것이 엄청 느려 터져서 답답한 마음이 크네요. 지금의 저와 회사를 있게 해주신 친절했던 지하철역의 한국인 분과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수리해 주셨던 수리기사님,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서비스 정신과 앱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 나라 한국까지 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국 청년 피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상어 옆에 피라미 같은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한 강단에서 미국의 명문대에서 중국인 학생과 교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내밀자 명문대 교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내밀었길래 교수가 당황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교수 제니퍼 씨의 사연입니다. 광택이 나는 나무 바닥에 발 뒤꿈치가 날카롭게 울리면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의실 앞까지 걸어가자 오래된 책과 새로 인쇄된 유인물의 익숙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시아 군사 역사와 지정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제니퍼 교수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극동 지역의 비교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강단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강당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열의를 보이더군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지루한 듯 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솔직히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곧 아시아 권력 정치에 대한 수업은 이 학생들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한 젊은 중국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신흥 중국 부자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확신과 특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계속 주시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떠오르는 강대국부터 흔히 간과되는 약소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과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도가 색깔로 구분된 레이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지배적인 강대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 중국과 일본입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강의실을 훑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시선이 투사된 지도에 고정된 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톱에 삐져나온 것을 살피느라 바빴던 중국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살짝 났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힘의 계산에서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더 큰 이웃 국가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같은 국가입니다. 주말에 중국인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마치 폴란드 군사력을 논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시아 무대 진짜 강자들에 비하면 한국은 약소국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그의 무시하는 말투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이름이 뭔가요? 왕이비 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얇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왕위 학생,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강대국들 옆에서 미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작은 규모에 걸맞지 않은 놀라운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위는 의자에 기대어 반쯤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어서는 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그의 시선을 냉정하게 마주했습니다. 왕위 씨,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한국 군사력의 주요 지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던 것과 함께 K주력 전차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첨단 군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수십 년간의 긴장 속에서 고도로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강연 내내 저는 왕위의 저를 지루하게 바라보는 눈빛과 회의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는 날카로운 질문이나 날카로운 발언으로 제 주장에 구멍을 내려고 끼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정확한 데이터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왕위의 눈에서 자신의 편견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도 마지못해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퇴장하자 그는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저는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경제력 때문에 중국이 유일한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화려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맹국 없이는 약한 나라예요. 상어 옆에 있는 피라미 같은 존재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아군을 가진 피라미죠, 왕위 씨. 그리고 전에도 큰 포식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이런 수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태도니까요. 왕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니퍼 교수님 그렇게 말하며 그는 구두굽을 닫고 뒤에서 코트 꼬리를 펄럭이며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위는 한 줌도 안 될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비록 틀릴지라도 유용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저를 계속 긴장하게 하고 제 주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노트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왕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력, 균형에서 한국과 한국의 위치에 대한 제 자신의 오랜 선입견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적으로 적응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오래된 확신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려질 가치가 있었고 한국의 숨겨진 강점도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방진 학생들이나 굳건한 통념의 깃털을 몇 개 꺾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자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더 깊이 파헤쳐서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한국의 생생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 동안 국방보고서를 샅샅이 뒤져 병력 준비 태세 기술, 고도화 동맹 구조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사실로 무장하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왕위가 정중앙에 서서 자세를 꿋꿋이 세우고 적대감에 가까운 강렬함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련된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세심하게 선별된 반박 자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억눌렀습니다. 긴 세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토론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한국을 아시아 국방력의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군사력의 주요 지표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군사력을 차별화하는 질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훈련체계 최첨단 전술과 전투에서 검증된 리더십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날카로운 억지력으로 연마한 한반도의 독특한 위협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북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경계심이 강하고 전문적이며 의욕이 넘치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왕위의 손이 올라갔고 그의 눈은 도전으로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폭군의 효율성에 대해 너무 과장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가 겸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쨌든 1950년대 이후 실제 분쟁에 직면한 적이 없잖아요. 현대전에서 특히 중국처럼 훨씬 더 큰 적을 상대로 싸울 때 한국군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왠지 짜증이 났지만 톤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공정한 질문입니다. 왕위 학생, 하지만 저는 한국군이 전면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그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의 복잡한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상호 운용성과 전투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분쟁에서 미국, 남베트남과 함께 뛰어난 전투를 벌인 한국군의 중요한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위는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의 각주입니다. 교수님, 어쨌든 훈련과 해외 모험은 별개입니다. 인민의 반군의 힘에 맞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의 군대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과 쥐의 싸움에서 저는 용에게 돈을 걸고 싶은데요. 교실에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 일부는 병력수와 국방, 예산이라는 직설적인 수치에 흔들려 왕위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왕위 학생, 제가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차트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더 작고 민첩한 군대가 뛰어난 전술과 기술, 투지를 통해 더 큰 적을 압도하고 물리친 사례로 가득합니다. 테르모필레이 스파르타군 악인 쿠르트의 미국 장군병들, 6.1 전쟁의 이스라엘 방위군 숫자만으로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요점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힘의 배율 역할을 하는 동맹, 특히 미국과의 동맹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더 큰 불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은 중국처럼 강력한 군대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전략이지요. 왕위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동맹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미국은 변덕스러운 파트너입니다. 밀어붙여야 할 상황이 오면 미국이 정말 작은 한국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에서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 때 피로 맺어진 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왔으며 수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것을 수반하는 미국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왕위는 의심에 눈빛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한 점을 따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아직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힘의 격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고래 옆에 있는 미꾸라지입니다. 이 모든 동맹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본적인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미라고요. 왕위 학생, 그리고 다른 피라미 무리에서 헤엄치는 한 마리는 어떤 고래와도 맞먹을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고대 그리스 지도를 꺼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는 에게해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옆에 있는 작은 피금이었어요. 군의 논리대로라면 아테네는 대왕위과 그 방대한 군대에게 쉬운 상대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과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는 우수한 해군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점령군인 반면 아테네는 고향과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자원과 결의를 모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이미지를 음미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고대 아테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위 학생 국력은 작지만 최첨단 능력과 강한 의욕을 가진 군대.
그리고 그 힘을 증폭시키는 동맹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후회했던 것처럼 중국은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위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화면의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서운했지만 사려 깊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제니퍼 교수님,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교수님의 비유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언뜻 보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만족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왕위의 냉담한 확신의 균열을 내고 그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증거와 씨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퇴장할 때 저는 왕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과 회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디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편견이라는 건물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시아 군사 강국의 판테온에서 한국이 정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강연, 한 번에 한 회의적인 마음. 저는 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왕위의 강의와 토론,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교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완고한 회의론자였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저의 모든 지적에 반박했습니다.